죽은 사람 기운 묻으면 우리 민수 앞길 망쳐. 너 엄마 닮아서 재수 없다는 소리 안 들었니? 지영이 찢어진 편지 조각과 부러진 안경, 그을린 손수건을 발견하는 순간 어머님,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지영은 무너져 내렸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영이는 어차피 내 밑에서 못 벗어나요. 바보니까. 그래. 걔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정옥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왔습니다. 감히 나를 신고한 게 너지? 너 때문이야, 이년아! 정옥이 손을 번쩍 들어 지영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그 손목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32억짜리 바보를 21년 동안 무시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30이요? 우리 엄마 유품 쓰레기통에 버리실 때 느꼈던 그 쾌감을 이제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어머님도 이제 쓰레기통에서 살아보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모두 무료니까 가볍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영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에 저절로 몸이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46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 정옥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른한 살의 정옥은 약을 먹는 것조차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엔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 수찬이를 깨우고 남편 민수의 와이셔츠까지 다리는 일까지 하루도 쉴 틈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아, 이 미역국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짜다 못해 바닷물 같아. 정옥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3번이나 간을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참나 시집 온 지가 20몇 년인데 아직도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냐? 우리 민수가 밖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집사람이 요리도 못한다고 소문나면 어쩌려고. 정옥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둔 우리 민수가 불쌍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길래 이 모양이야. 그때였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친정 동생 지훈이었습니다. 지영은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엄마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에서 국자가 덜컹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어떻게?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 받고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불러보라고 하셔요. 누나, 빨리 와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지영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통화할 때만 해도 지영아, 너무 고생하지 마라. 몸 챙겨야 한다며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요? 엄마가 마지막에 누나 이름만 계속 부르셨어요. 누나 보고 싶다고, 누나 손잡고 싶다고.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도 못했죠. 서랍에서 지갑과 핸드백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그때 정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뭔 소동이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어서. 어머님, 제 친정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옥은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이 너희 엄마뿐이냐?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야 하나?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우리 엄마가 가려면 가. 대신 오버하지 마라. 괜히 소동 피우고 눈물 질질 짜면서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우리 민수 체면도 생각해야지.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과 남의 시선만 걱정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말대꾸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장례식장까지 며칠씩 눌러앉아 있을 생각 말아라. 집안일이 얼마나 밀리는데. 수찬이 밥은 누가 해주고 우리 민수 뒷바라지는 누가 하려고 그래.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와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처리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괜히 무리하지 마. 지영은 입술을 꽉 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1년 전 이 집에 시집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위로나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슬픈 것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며느리의 숙명인 줄만 알고 살아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동생 지훈이 벽에 기대서 울고 있었고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나, 엄마가 마지막에 계속 누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나 손잡고 싶어 하셨는데 누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지훈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 시집간 딸이 눈치 보며 살까봐 아픈 것도 혼자 참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 지영은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옥과 민수도 의무적으로 따라왔지만 둘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담했습니다. 정옥은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여기 냄새가 왜 이래? 향 냄새에 꽃 냄새까지. 숨이 막혀 죽겠네. 이런데 오래 있으면 기운 빠져서 병날 것 같아. 어머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엄마 마지막 길인데. 지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참긴 뭘 참아.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음침한 데서 오래 있으면 부정 탄다고 했잖아. 정옥은 겨우 10분도 채 안 되어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민수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회사 일 처리를 했습니다. 언제쯤 끝나나요?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한 조문객이 민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본 동네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게 사돈이라니. 참 안 됐다. 지영이 혼자 외롭겠어.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러면 되나 싶네. 또 다른 조문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돈이 저러니까 사위도 저 모양이지. 상주 혼자 고생이야. 지영은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영은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셨던 베이지색 스웨터, 독서할 때 항상 쓰시던 돋보기 안경, 늘 손에 들고 다니시던 하얀 손수건, 그리고 지영 앞으로 쓰여진 두툼한 편지 한 통.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평소 사용하시던 작은 분홍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정옥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이 왜 그렇게 짜던지, 우리 민수 혈압 오를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지영아, 앞으로는 친정일로 우리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아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영은 어머니의 유품을 가슴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이, 자장가 소리가,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지영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영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분홍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장례식장에서의 피로와 슬픔으로 온몸이 무거웠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들만큼은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9살 아들 수찬이는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방에 다녀올게요. 지영이 보자기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지영은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베이지색 스웨터에는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고 돋보기 안경은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으시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는 어머니 특유의 은은한 비누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리고 편지. 지영은 편지 봉투를 어루만지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읽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나중에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읽어보기로 하고 모든 유품을 서랍 맨 위층에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온 지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워두었던 집안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수찬이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정욱의 저녁 약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어머니의 유품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영은 서둘러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서랍에 넣어둔 물건들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지영이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욱이 눈도 떼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 물건? 우리 엄마 유품들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 그거 버렸어. 정욱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버렸다니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베란다에 갖다 놨어.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우리 엄마의 유품이에요. 어떻게 그걸? 정욱이 드디어 지영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민수 앞길 막으면 책임질 거야? 하지만 그래도 참나, 너 엄마 닮아서 재수 없다는 소리 못 들었어? 동네에서 다 그런다던데. 가난하게 살다가 딸한테 집만 지우고 죽었다고. 지영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다니. 어머님,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뭐야? 사실을 말한 건데.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이 중요한 거야. 부정 타면 우리 집안 다 망해.
특히 수찬이가 걱정이야. 아직 어린애가 죽은 사람 기운에 휩싸이면 어떡해. 수찬이가 레고를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뛰어나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봉투 중에서 어머니의 유품들을 찾아야 했죠. 첫 번째 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지영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베이지색 스웨터가 찢어진 채로 들어 있었거든요. 소매 부분이 가위로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서는 더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돋보기 안경이 렌즈와 테가 분리된 채로 부러져 있었고 하얀 손수건은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치 라이터로 태운 것 같았죠. 그리고 편지. 어머니가 지영에게 쓰신 마지막 편지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서 봉투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지영이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욱이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물건 갖고 있으면 좋은 일 생기나? 부정 타서 우리 민수 사업도 안 되고 수찬이 공부도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나는 이 집 어른이야.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지영을 보았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너무 과거에 매달리지 마.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야지.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뭐가 맞고 틀리고 할 게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그때 수찬이가 엄마 곁으로 다가와서 작은 손으로 지영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지영은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살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 봉투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벌개져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슬퍼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방 안에서 지영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어머니의 유품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찢어진 스웨터, 부러진 안경, 그을린 손수건,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편지 조각들. 편지 조각 중 하나에서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나머지 글자들은 찢어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조각에는 내 이름으로 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쪽 끝에서 숫자들이 보였죠. 등기번호 2024- 나머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편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보려고 했지만 워낙 많이 찢어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수찬이가 작은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아, 수찬아. 엄마가 할머니 편지 보고 있어. 수찬이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편지가 찢어져 있어요? 지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살 아이에게 할머니가 유품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오래돼서 그래. 지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찬이는 엄마의 빨간 눈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속상해요? 눈이 빨개.
지영은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수찬아. 그냥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 지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찬이는 엄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퍼즐 맞추는 거 잘해요. 고마워, 수찬아. 하지만 이건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야. 너는 장난감 정리하고 있어. 수찬이가 방을 나간 후 지영은 다시 편지 조각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등기번호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영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지 조각들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고 그을린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복원하려는 애타는 마음으로 말이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어머니의 편지 조각들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테이프와 풀을 이용해서 하나씩 붙여가며 복원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맞춰가. 에휴, 그럴 시간에 내일 아침 준비나 해도. 수찬이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민수가 침대에 눕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 유품을 그렇게 하신 거 당신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민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너 위해서 그런 거야. 민감하게 굴지 마.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 물건을 찢고 태우고 버린 게 나를 위해서라고? 그래. 너도 이제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봐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지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단 한마디의 위로나 공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플 따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았어. 그만 좀 해. 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이 남자와 살아오면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언제나 일방적인 지시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10분 후 민수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정옥도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서 지영은 편지 조각들을 다시 펼쳐놓고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노력 끝에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 내 이름으로 다 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편지가 크게 찢어져서 중간 부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더 작은 조각들을 찾아서 맞춰보려고 했어요. 등기번호는 2024-1127- 숫자 뒷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대형 상가 건물 지분. 소유자에서 수중자로.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그것도 상가 건물이라니.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너한테 말 못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있었어. 내 친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엄마가 평생 아껴뒀다가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이제 눈칫밥 그만 먹고 너도 기댈 곳 하나는 있어야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지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것도 이미 지영 명의로 바꿔놓으셨다니.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으셨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요? 왜 병원비를 걱정하시며 치료를 미루셨을까요?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부동산 등기 조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등기번호만 있으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등기번호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이 찢어져서 알 수 없었거든요. 지영은 다시 편지 조각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452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등기번호의 마지막 부분일까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2024-1127-4521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소유자 박순자, 수중자 최지영. 지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내용을 보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의 상당한 지분이었거든요.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꿈이 아닐까요? 부동산 가격을 검색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영이 소유한 지분만으로도 수억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월세 수입도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수찬이가 잠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수찬아, 왜 안 자고 있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서요. 여기서 뭐 하세요? 수찬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머니 편지 정리하고 있었어. 수찬이가 탁자 위에 편지 조각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엄마가 퍼즐 다 맞췄네요. 대단해요. 응, 거의 다 맞췄어. 수찬아, 화장실 다녀오고 얼른 자야 해. 내일 학교 가야지. 네.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쓰셨어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 쓰셨어. 그럼 할머니가 엄마한테 선물도 주셨어요? 지영은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응,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 수찬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부동산 정보가 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지영은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욱의 잔소리도 민수의 무관심도 참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욱과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영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눈칫밥 그만 먹고 너도 기댈 곳 하나는 있어야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굽실거리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수찬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잘게요. 응, 잘 자. 수찬아. 지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도 빨리 주무세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지영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었거든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어머니의 선물이 정말인지, 그리고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되새겼거든요. 정말 상가 건물 지분이 지영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지영의 마음은 계속 편지 내용으로 향했습니다.
등기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영아, 미역국이 또 짜네. 어제 말했는데도 똑같아. 정욱이 아침부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간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지영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수찬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편지 다 읽어봤어요? 지영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응, 읽었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욱이 숟가락을 놓으며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몸 편지? 어제 다 버렸는데? 지영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조각으로 찢어진 것을 맞춰봤어요. 참나, 버린 걸 또 주워서. 징그럽게 왜 그러는 거야? 죽은 사람 물건에 그렇게 매달려서. 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두면 안 될까? 보기에도 좋지 않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찬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찬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지영은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젯밤에 확인했던 등기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했습니다. 등기번호 2024-1127-4521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소유자 박순자 사망 수중자 최지영 부동산 종류 상가 건물 지분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등기일 2024년 10월 15일.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미 지영 명의로 바꿔놓으셨던 거네요.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해당 건물은 명동 한복판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이었고 지영이 소유한 지분만으로도 시가 약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월 임대 수입도 상당했어요. 지영의 지분으로 매월 약 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어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두셨던 재산이 이미 지영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셨을까요? 지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너한테 말 못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있었어. 내 친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엄마가 평생 아껴뒀다가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이 재산을 지영을 위해 평생 아껴두셨던 거네요. 자신은 어렵게 살면서도 딸을 위해 보험처럼 간직해 두셨던 거죠. 이제 눈칫밥 그만 먹고 너도 기댈 곳 하나는 있어야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큰 선물로 남겨진 거였네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집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욱과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영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여보세요. 부동산 상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로 받은 상가 건물 지분이 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아, 생전 증여로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시군요. 그럼 별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기한 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제 소유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가 되어 계시니까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이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매월 계좌로 입금해 드릴 겁니다. 등기된 주소로 관련 서류들이 발송될 거예요. 지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관리입니다. 명동 상가 건물 최지영님 지분에 대한 11월 임대료 780만 원이 내일 입금 예정입니다. 지영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내일이면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거였습니다.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분간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지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요. 지영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커피숍에서 나온 지영은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님, 민수야, 사실 제가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하지만 막상 집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영아, 어디 갔다 왔어? 점심 준비 안 했네? 죄송해요, 어머님. 수찬이 학교에 갔다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뭔 볼 일이야?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지영은 부엌으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정욱과 민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요즘 좀 이상해. 어젯밤에도 거실에서 뭔가 뒤적거리더니. 그러게요, 엄마. 장모님 돌아가신 후로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지영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욱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지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진작 말했겠지. 어디 숨겨둔 통장이라도 있나 몰라. 설마요, 엄마. 장모님이 뭔 재산이 있겠어요. 평생 어렵게 사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요즘 지영이 행동이 수상해. 뭔가 감추는 것 같아. 지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영이는 어차피 내 밑에서 못 벗어나요. 바보니까. 그래, 맞아. 걔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있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21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 없잖아.
그런 애가 갑자기 변하겠어? 지영은 칼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엄마 말이 맞아요. 지영이는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반항할 용기도 없고. 민수의 말에 정욱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순한 양? 그냥 바보지 뭐. 그래도 우리한테는 편하잖아.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편해요. 다른 집 남편들처럼 아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지영은 부엌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들어버린 거죠. 정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잘해주지 마. 여자는 너무 잘해주면 우쭐해져. 지영이 같은 애는 특히 그래.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요즘 지영이가 장모님 일로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원래 여자들이 그래. 감정적이고 질질 짜고.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이렇게 취급받는다니.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영이는 착해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한테 대들거나 그런 건 절대 안 하잖아요. 그게 착한 게 아니라 바보인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무서워하는데 지영이는 아직도 옛날 사람이야. 정욱의 말에 민수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지영이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 돈도 안 쓰고 말대꾸도 안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지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꼭 감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죠. 지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하려 했는데 그 말들을 듣고 나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요. 어머니의 유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본심을 듣고 나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식탁에 앉아서도 정욱과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방금 전 지영을 비웃으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영아, 국물이 좀 싱거운데? 정욱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소금 좀 더 넣을게요. 참, 너는 맨날 간을 못 맞춰. 몇 년을 해도 늘지를 않네. 민수도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좀 더 신경 써서 해봐. 엄마 입맛에 맞게.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성급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좀 더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지영은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욱은 동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민수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지영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법, 임대료 수령 방법,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정보였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고 싶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지영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때 수찬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수찬아. 손 씻고 와. 수찬이가 지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뭐가 달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보여요. 지영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안 돼? 아니에요. 좋아요. 엄마가 웃으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지영은 아들을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겠다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지영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정욱과 민수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이에요.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작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유산을 받은 새로운 지영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영이었죠. 다음 날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유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어제 들은 그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순한 양 같은 사람, 바보,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어요. 민수와 정욱이 그렇게 자신을 얕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그들만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21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느꼈던 미묘한 이상함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정욱이 평소에 우리 땅, 우리 건물이라고 자주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피했던 것. 민수가 회사 동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 부동산이 많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지영은 먼저 정욱의 이름으로 부동산 검색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욱 명의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정욱의 조카 홍민철 명의로 된 땅 여러 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어머님이 본인 땅이라고 하셨는데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상황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해당 땅들의 매매 내역을 살펴보니 모두 정욱이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등기는 조카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매매 대금 수억 원이 정욱의 계좌에서 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재산이 없다고 신고해서 매월 수급비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조사해보니 정욱의 조작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조카와 다른 친족 명의로 만들어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분산해서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급 아파트 한 채도 먼 친척 명의로 등록해 놓았더군요. 지영은 모든 자료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신탁과 부정수급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심각한 사안이시군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나요? 지영은 상담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정욱이 동네 친구들과 고급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새로 샀는지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지영아, 오늘 김 여사한테 들었는데 우리 앞 동네 땅값이 엄청 올랐다더라. 우리 땅도 곧 대박 날 것 같아. 이번엔 정말 큰 돈 들어올 거야. 지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땅이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너는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 민수가 다 물려받을 건데.
너 같은 여자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정옥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는데 그 땅만 팔리면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해. 그럼 우리도 정말 부자가 되는 거야. 지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카 명의로 된 땅을 마치 자신 것인 양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 땅 등기증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돈 내고 산 거니까. 등기야 뭐 형식적으로 민철이 이름으로 해놨지만 실제 주인은 나야. 정옥은 아무렇지도 않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그 땅 정말 언제쯤 팔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계속 자랑하고 다녔는데. 곧이야, 곧. 이번 달 안에 계약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우리 민수 차도 외제차로 바꿔주고 지영이 음식 솜씨로는 답이 없으니까 식모도 한 명 들여야겠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희도 이제 좀 품격 있게 살아야죠. 지영이는 정말 요리도 못하고. 지영은 조용히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카 명의인데 어떻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정말 순진하시네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영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억 원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등록해 놓고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고해서 매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명백한 명의신탁이네요. 그리고 부정수급도 완전히 확실하고요. 이 정도면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명의신탁 신고를 하시고 사회보장청에 부정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이 나올 겁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추가 벌금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특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신고하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는 하세요. 집안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영은 근처 공원에 앉아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바보, 순한 양이라고 비웃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지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용기를 사용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공원에서 바로 국세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세청 신고센터입니다. 명의신탁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수억 원 규모의 부동산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자 신분증과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져오세요. 지영은 오후에 바로 국세청을 찾아갔습니다. 준비해간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내일부터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경우 보통 일주일 정도면 기초조사가 끝나고 그 후에 본격적인 세무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해당자에게 조사 통보가 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지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차분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네. 뭔 좋은 일 있었어?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 뭔데?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대신 싸워요. 더는 조용히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요. 엄마가 주신 힘으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격려하는 미소였어요. 지영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정옥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곧 팔릴 예정인 땅 이야기로 허세를 부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지영아, 나 늦을 테니까 저녁 준비 미리미리 해놔라. 오늘 중요한 사람들 만나는 날이야. 정욱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정욱은 기분 좋게 현관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10억 받을 땅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할 거야. 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욱은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들어봐. 우리 땅 드디어 팔린다. 10억은 받을 것 같아. 정욱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어머, 정욱 언니 대단하네. 어디 땅인데 그렇게 비싸? 경기도 쪽에 있는 건데 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엄청 올랐어. 나도 몰랐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더라고. 정욱의 친구들이 부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정말 복 받았네. 그럼 이제 편하게 사는 거야? 당연하지. 그 땅만 팔리면 이번엔 명품 풀세트로 다 바꿀 거야. 우리 민수 덕에 참 편하게 살아. 정욱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한 남성이 큰 소리로 정욱을 불렀습니다. 홍정욱 씨 되시죠? 정욱이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공문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국세청 조사관 김철수입니다. 명예신탁권 관련해 조사 명령서 나왔습니다. 라운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욱에게 쏠렸어요. 정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홍정욱 씨, 조카 홍민철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 조사 통보서입니다. 조사관이 공문서를 정욱 앞에 놓았습니다. 정욱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또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건도 함께 조사 대상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세무서로 출석해 주세요. 정욱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의신탁이 뭐야? 부정수급이라니. 정욱 언니가 그런 일을? 정욱은 수저가 손에서 덜컥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허세와 자랑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억 원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등록하시고 본인은 무재산자로 신고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신 것 맞죠? 정욱의 친구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수억 원 부동산? 기초생활수급?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정옥은 창피함과 당황함으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일 출석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련 서류들도 모두 준비해 오시고요. 조사관이 나간 후 라운지는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옥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나도 먼저 가볼게. 순식간에 정옥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죠.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누가 감히? 집에 도착한 정옥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웬일로 일찍 오셨어요? 너 때문이야, 이년아. 정옥이 손을 번쩍 들어 지영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그 손목을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어요. 21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 없던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막다니. 뭐해? 손 놔. 지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손 치우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엄마 유품 불태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한테 손까지 드시겠다는 거예요? 정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를 신고한 게 너지? 국세청에서 나한테 뭔 소리를 했는데?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인연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카 명의로 숨긴 그 땅들, 실소유자는 홍정욱 어머님이시죠? 수억 원짜리 부동산 가지고 계시면서 기초생활수급 받으신 것도 맞고요. 정욱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앞으로 수천만 원 세금 내시고 부정수급액도 전부 토해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변명 좀 잘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지영이 정욱의 손목을 밀쳤습니다. 정욱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어머니. 마침 퇴근한 민수가 들어와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정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정욱이 바닥에서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날 밀었어.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까지 했다고. 민수가 지영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정말이야. 명의신탁이랑 부정수급 다 신고했어. 너 미쳤어? 왜 그런 일을? 지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죄니까. 그리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바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민수와 정욱이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지영이 아니었거든요. 정욱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악을 썼습니다. 인연이 완전히 돌았어.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혜요? 21년 동안 당신들 뒷바라지하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무슨 은혜 말씀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당신들은 제 허락 없이 못 들어오는 집이 됐어요. 정욱과 민수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 집이 내 거라니?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목에 깁스를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지영에게 밀려 넘어진 후 목이 아프다며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간호사님, 저는 대형 상가 건물 여러 채 가진 부자예요. 특실로 옮겨주세요. 정욱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계시는데요.
의료비 무료 혜택 받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저는 수급자가 아니에요. 여기 서류에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부자라니요?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사기꾼 아냐? 부자인 척하면서 무료 진료 받네. 정욱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욱 앞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급 소파, 대형 TV, 그리고 지영이 명품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은행 지점장, 세무사까지 둘러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셨네요.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 상황이야? 지영이 일어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정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게 뭔 바보라고 하셨죠? 순한 양이라고 하셨죠? 지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진짜 바보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 최지영. 어머님 축하드려요. 바보가 집주인이 되었고 똑똑하다던 어머님은 세입자가 되셨어요. 정욱이 서류를 보더니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제가 순한 양이라고 하셨는데 순한 양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은행 지점장이 통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명동 상가 건물 임대료 1,800만 원, 매월 정기 입금됩니다. 지영이 정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내놔도 안 통한다고 하셨던 제가 매월 1,800만 원씩 벌어요. 어머님은 매월 얼마나 버세요? 아, 맞다. 수급비 받아서 사시죠? 세무사가 서류를 보며 발표했습니다. 최지영 씨 총 자산 32억 5천만 원, 연간 순수익 3억 원입니다. 정욱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 정욱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32억짜리 바보를 21년 동안 무시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변화된 모습에 얼어붙었어요. 당신도 왔네.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아내가 이제 당신 연봉의 20배를 벌어. 놀랍지 않아? 민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제 집에 새를 얻어 사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과 강제집행관들이었어요. 홍정욱 씨 댁 맞나요? 조카명의 부동산 강제 매각과 개인 재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정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예신탁 세금 및 가산세 1억 3천만 원, 부정수급 환수금 2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강제집행관들이 정욱의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을 압류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그 가방은 300만 원짜리예요. 목걸이는 5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압류하는 겁니다. 정욱이 바닥에 엎드려 조사관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저 살려주세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조사관이 발을 빼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의 결과입니다. 조사관들이 나간 후 완전히 무너진 정욱이 지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제발.
민수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영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세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부정 탄다며 10분 만에 나가신 분이 지금 제게 무릎 꿇고 계시네요. 이것도 부정 아닌가요? 정욱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 유품을 불태우고 쓰레기통에 버리실 때의 그 표정,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즐거워하셨더라고요. 정욱이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는 미안하다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9살 수찬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할머니와 아빠를 보고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바닥에 있어요? 지영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찬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있어. 수찬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많이 괴롭혔어요. 엄마가 밤에 많이 울었거든요. 지영이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9살 아이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정욱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제발 살려줘. 지영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제 이름 부르면서 죽어가실 때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때 어머님은 어디 계셨죠? 장례식장에서 폰만 보고 유품은 불태우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요? 정욱이 더욱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지영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 유품 쓰레기통에 버리실 때 느꼈던 그 쾌감을 이제 제가 어머님께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어머님도 이제 쓰레기통에서 살아보세요. 우리 엄마처럼. 정욱이 절규했습니다. 지영아,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신 거는 괜찮았나요? 어머님은 이제 진짜 바보가 되셨어요. 32억짜리 며느리를 바보라고 부른 진짜 바보가 되신 거예요. 며칠 후 정욱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일주일만, 사흘만, 하루만 더 시간을 줘.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도 더 시간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 달라고 하시네요.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길에서 어떻게 살라고. 지영이 쓰레기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기억하세요? 쓰레기 봉투요. 이제 어머님 짐을 넣어드릴게요. 어머님도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나가보세요. 정욱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지영이 정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엄마의 유품을 멋대로 불태우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손 올리나요?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악마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악마를 지옥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정욱은 결국 쓰레기 봉투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도 함께 쫓겨났어요. 수찬이가 창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살아요? 지영이 아들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한 달 후, 정욱은 지하철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홍정욱 아냐? 사기꾼. 부자인 척하면서 수급비 받아먹던 그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를 괴롭혔을까? 정욱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1,000원만, 500원만.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찜질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반면 지영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해서 수찬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복수 완료했어요. 엄마를 괴롭힌 악마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내드렸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완벽한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전하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한마디는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고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